저는 오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제 옷깃에 배어 있는데도요. 빈소 한쪽에서 남편 박도현은 서류 봉투를 제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그 마른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미안하긴 한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이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 남편은 저를 살아남기 위해 버려야 하는 짐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상복 소매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시어머니 최경숙 씨가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원래도 쓸쓸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의 대리석은 발바닥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사람들 다 알더라. 친정 공장 부도 났다고.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꼭 굳이 눈을 마주치면 오염이라도 될 것처럼요. 연대보증, 상속, 빚폭탄, 우리까지 엮일까봐 잠도 못 잤다. 시부 박준혁 씨도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단호해지고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박도현은 제 앞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장례식장이라 참는 척했습니다. 그 참는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의라도 지키는 사람인 양. 지은 씨, 복잡하게 굴지 말고 도장만 찍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봉투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봉투를 주워서 열었습니다. 위자료 포기 각서, 재산 분할 포기, 협의 이혼.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채무 및 법적 분쟁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아, 이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폭탄을 들고 나가서 혼자 터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 그 말이 제 뺨을 세게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끝났고 산 사람은 계산해야지. 시어머니도 그 말을 받았습니다. 빈털털이랑 살 이유가 어디 있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 순간 저는 제가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 가족이 아니란 거래. 남편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귀가 거칠었습니다. 저를 빈소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 CCTV가 닿지 않는 구석. 저는 그걸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꼭 아무도 모르게 만들고 싶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나. 계단 모퉁이에 서자 시부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 그 소리 하나로 저는 그날 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시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다정한 척을 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더 섬뜩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업 크게 벌이다가 이런 꼴 난 거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저는 말없이 그를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이혼서를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 남편 박도현이 그 말을 끊듯이 덧붙였습니다. 친정이 망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붙어먹을 생각하지 마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아주 차가운 무감각.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계단의 먼지. 누군가 밟고 지나간 검은 발자국. 그 위로 제 상복 자락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남편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안 찍으면 법정에서 보게 될 텐데 그땐 우린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내 편 아무도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지은아, 끝까지 믿어라. 바다는 뒤집히지 않는다. 장례식 시작 전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베었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차가웠는데도 그 손의 힘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계획이야. 그 말을 저는 그저 위로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상황까지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모든 책임 포기.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로 장례식장 계단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깔끔하네. 시어머니는 제 상복 소매를 한 번 더 훑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빈털터리는 빈털터리답게 처신해야지.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요.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 사라지는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뛰쳐나가 아버지 영정 앞에 울부짖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시 올라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자리의 의자들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국화꽃 몇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도장 찍었어요. 말을 끝내자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무엇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확신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이 유독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사진 틀 뒤쪽이 살짝 들떠 있었고 손끝에 작은 틈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속이 손에 잡혔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정말 작고 낡은, 누가 봐도 오래된 열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떨리지 않던 손이 그 열쇠 앞에서만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게 뭔가를 남겨주려 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그 열쇠를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주변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산 북항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는 부두 근처 사무실 앞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철제 컨테이너 벽이 바람에 울어댔습니다. 바다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일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목공 기술자였잖아. 그런데 왜 여기 서 있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세훈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 아버지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했다는 사람.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님 오셨군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 도장, 법인 서류, 등기 문서. 장세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태식 대표님은 4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준비요? 그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해외 해운 지주회사. 그 회사가 윤태식의 공장 자산과 북항 저반권 그리고 인허가권의 최종 소유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회사 아래 또 다른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최종 수익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공장이 부도났다는 건. 장세훈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막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에게 이혼서를 던지던 사람들. 그들이 저를 버릴 만큼 두려워했던 빚이라는 말. 그 빚이 사실은 아버지가 일부러 흘린 이야기라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댁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야.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북항 복합개발 사업 부지지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핵심 구역. 그 구역이 아버지 공장 부지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장세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 부지 없이는 그 사업 못합니다. 제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럼 남편 박도현이 요즘 그렇게 북항 재개발에 목을 매달던 이유가, 그가 장례식장에서 저를 버린 이유가 전부 저 부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가진 게 너무 큰데요. 장세훈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정체를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버려진 여자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박도현. 저는 한 번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목소리로 받아야 하지?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 씨.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 이상하더라. 그 한마디가 끝나자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눈치챘다는 걸. 그리고 다음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료 이혼한 지 5일 만에 전 남편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도 임대문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사흘째였고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잘라냈습니다. 평소에 쓰던 안경 대신 렌즈를 끼고 색조 화장은 최대한 절제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게 그저 차분하고 단단해 보이도록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떨리지도 말자. 북한 컨테이너 사무실은 겉보기엔 허름했습니다. 철제 벽은 여전히 바람에 울렸고 창밖으로는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놓인 서류들은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박도현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모시세요. 잠시 뒤 회의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 광택 나는 구두, 익숙한 걸음걸이. 한때는 그 걸음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심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이 제 얼굴의 윤곽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도현입니다. 한빛건설 대표. 그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WS 해양지주 대표 한지은입니다. 그는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치켜 올렸습니다. 아, 대표님이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요?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항 17부두 인접 부지. 그쪽 공장 부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손이 컵을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이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개발 계획도, 예상 수익 그래프, 투자자 리스트. 저희가 북항 복합상업지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미 주변 토지 80%는 확보했고요. 그는 일부러 80%라는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표님 부지 없이는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 나오는 그 눈빛. 임대 형태로 협의 가능하실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는 살짝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안도조차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장기 임대 30년. 초기 보증금은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료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초조하구나. 급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척했습니다. 투자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수백억 자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북항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저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은 씨, 지금이 기회야. 이 집 아니면 안 돼.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박 대표님. 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네. 만약 저희가 임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1초도 되지 않는 틈이었습니다. 거부라니요.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딱딱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윈윈이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버리던 사람이 지금은 윈윈을 말하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감정카드였습니다. 직원들 수백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이 큽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역 경제 속에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부지의 전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예전에 조선 기자재 업체였죠. 윤모였더라.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윤태식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부도난.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부도라고 믿고 있구나.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 대표님. 네. 저희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 달 투자자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제 앞에서 낮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그 단어를 듣는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부탁을 하는구나.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조건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좋은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호한 답이었습니다. 확정도 거절도 아닌. 그는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잠시 후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뒤집히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임대 불가입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가 더 올라가야 더 크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누가 판을 쥐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걸. 다음 수는 분명히 더 지저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쓰레기라던 그 여자가 제 건물 로비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울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비서가 다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1층에서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돌려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얀 코트에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송하늘. 제 전 남편 박도현의 옆에 붙어 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며 말했죠. 짐덩어리 하나 치웠네요. 그 사람이 지금 제 건물에서 핸드폰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북항 17부두 부지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기가 막히게 잡혀 있었습니다. 뒤로 제 회사 로고가 정확히 보이게. 이 건물의 주인은 전 부인입니다. 이혼할 때 아무 재산도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떨림은 감정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감정전. 그녀의 라이브 방송은 10분 만에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사기 이혼녀 등장. 전 남편 망하게 하려는 복수. 먹튀 상속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악질이네. 남편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숨긴 거 아님? 북한 투자자들 어쩌냐.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싶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점심 무렵 지역 시사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북한 복합개발 막은 여인의 정체. 영상 속에서 그는 서류 몇 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이 없다던 여성이 며칠 뒤 수천억 대 부지를 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의혹.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뒤틀립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무효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제기되지도 않은 소송을 이미 기정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북한 쪽 바다가 이상하게도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투자자 3명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계약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돈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현, 이 카드는 내가 직접 짠 게 아니구나. 저 여자가 주도했겠지. 송하늘은 감정과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팔로워 수만 수십만 명. 눈물 한 방울로 여론을 움직이는 법을 압니다. 그녀의 두 번째 방송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정말 순수하게 사업을 하려 했습니다. 오빠. 그 호칭에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여자가 독하네. 상속받았으면 나눠야지. 저는 그 방송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빌딩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기자 2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든 사람들. 재개발 막지 마라. 투자금 돌려내라. 노란 조끼를 입은 50대 남성이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핵심 부지 들고 앉아서 지역 경제 죽이냐.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돈을 넣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그림은 아닌데. 저는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보안팀이 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이혼 당시 재산 숨기신 거 맞습니까? 전 남편 회사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투자자들 피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상속을 받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돌은 아니었지만 종이컵이 제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로비 바닥에 부딪히며 커피가 튀었습니다. 그 얼룩이 제 구두에 묻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그날 저녁 기사 제목은 더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먹튀 상속녀, 투자자들 분노 폭발. 이혼 사기 의혹, 북한 개발 좌초 위기. 그리고 댓글. 저런 여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니. 돈 앞에 가족도 없다. 상속받은 재산 숨긴 건 범죄 아닌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댓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때 문득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끝까지 믿어라.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 인터뷰. 윤태식 대표가 생전에 사위에게 부지를 넘기겠다고 했어요. 화면 속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납품업체 중 한 명. 몇 년 전 계약 해지로 다툰 적 있는 사람. 그가 지금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부가 움직였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담보로 1천억만 빌려줘. 그녀는 마치 용서해주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송 안 간다.
1천억. 그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여론을 무기로 한 거래 제한.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빌려줄 생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너 욕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투자자 명단, 기사 스크랩, 가짜 증인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장세훈 변호사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 시부 박준혁의 과거 재무자료, 아직 열지 않은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쪽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나도 이제 멈출 이유가 없겠지. 바깥에서는 여전히 피켓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북항의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사업 싸움이 아니라는 걸. 가족의 탈을 쓴 사람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피는 곧 터지게 될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저는 그들의 숨통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협박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건물 담보로 1천억만 빌려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할 말인가?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세훈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우. 아버지 회사에서 올해 회계감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늘 서류를 정리하는 데만 집중하던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네. 오늘 통화 내용 혹시 녹음하셨습니까?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으로 돌려놓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파일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그 말에 제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 싸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강우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북한 컨테이너 사무실은 이미 조용했습니다. 바다 바람 소리만 철제 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는 USB.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손을 뻗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겠지. 그래도 꽂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좌번호, 송금 내역, 법인 이름. 이건 박준혁 씨, 그러니까 시부의 과거 납품 리베이트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8년 전 조선소 납품 계약서와 함께 자물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단위. 총액을 보니 수십억이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까? 이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내부 제보가 있었지만 외부로는 묻혔습니다. 대신 장부를 따로 보관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그는 이어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도현. 제 전 남편의 회사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법인에서 해외 컨설팅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 그 회사 대표 이름은 낯설었지만 서류를 조금 더 넘기자 실소가 나왔습니다. 송하늘 친오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명의 우회 송금입니다.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했어? 탈세,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제가 알고 있던 박도현은 사업에만 욕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다시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얼어붙는 느낌. 공황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강우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뒤집히지 않는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이걸로 고발 가능합니까? 이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는 이어서 제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추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1천억만 빌려줘. 그럼 소송 안 간다. 그 말이 녹음으로 재생되자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멈출 수 없다. 장세훈 변호사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북항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검찰청 민원실 예약을 넣었습니다. 서류를 출력하며 마지막으로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원의 장부, 리베이트 내역, 페이퍼 컴퍼니, 흐름도, 그리고 협박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봉투에 넣으면서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제출하는 순간 돌아갈 길은 없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장례식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박도현 대표 내일 대형 기자회견 예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과 제 진실 중 하나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누가 수갑을 차게 될지 이제 그 판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는 검찰청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박도현은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북한 개발 무산위기 전처의 사기 이혼 의혹 제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 말이 검찰청 민원실 TV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제 앞에는 두꺼운 고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USB 하나와 함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수천억 부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는 단어를 또박또박 끊었습니다. 사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제가 당했던 모욕과 똑같은 결의로요. 그는 이미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 북한 부지 지분 절반 요구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 갈 겁니다. 저는 고발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은 없다. 증거만 있다. 검사는 제 앞에 앉아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씩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사안이 큽니다.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리베이트, 비자금, 해외 페이퍼 컴퍼니, 협박 녹취까지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건물 담보로 1천억만 빌려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협박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탈세 정황도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류를 넘겼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 시각 박도현의 기자회견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은 파산 직전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가 동시에 뒤를 향했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수사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씨.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사관이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갑이 그의 손목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칵. 그 금속 소리가 화면을 통해 제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하겠지.
그는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은, 이거 내 짓이지. 카메라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대표님, 비자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북항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 하단 자막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대표 긴급 체포. 여론은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 댓글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따로 있었네. 여론전으로 덮으려 했구나. 상속녀가 아니라 피해자였네. 저는 검찰청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이번 체포와 관련 있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손이 풀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나?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준혁. 시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침착했습니다. 도현은 아직 혐의일 뿐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나까지 엮을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이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았다는 건가? 우리는 다르다. 그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박도현 이야기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탈세 규모, 비자금 흐름. 하지만 단 한 줄도 박준혁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멀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구치소로 향했지만 진짜 설계자는 아직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싸움은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박도현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아직 웃고 있을 겁니다. 37번째 봉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도 함께 갈려나가라. 그 사이 바깥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부 박준혁. 그는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계 인맥이 두텁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경제지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도현 사건, 과도한 수사 논란. 기사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 전처의 고발 배경에 개인 감정 개입. 제 이름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에 복수, 감정적 고발 같은 단어를 흘려놓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언론이구나. 장세훈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론 플레이 시작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여론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강하게 가시겠습니까? 네. 그날 오후 저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영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이제 저도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송하늘은 돌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 3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도현이 버린 거냐? 진짜 사랑이면 끝까지 가야지. 그녀는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계산이 끝난 겁니다. 유리한 쪽이 아니라고 판단했겠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자기 살 길이 우선이구나. 박도현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계좌는 동결됐고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그의 회사 간판이 철거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지인이 전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가 가족이 집을 내놨다고, 강남에 있던 40평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외곽 반지하로 이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반지하, 습기 찬 벽, 낮은 천장.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겠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도현이 구치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면회를 간 친척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살 많이 빠졌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계단. 빈털털이랑 살 이유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진짜로 파산했습니다. 무리하게 박도현 프로젝트에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저에게 향하지 않도록 저는 북한 개발 계획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개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발표로 여론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장세훈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박준혁 씨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고 윤태식 대표가 생전에 사위에게 부지를 넘기겠다고 직접 말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또 가짜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불빛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이구나. 도현은 구속됐습니다.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위증. 거짓 증언 하나로 모든 판을 다시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죽은 아버지의 입을 빌린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한참을 법원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계단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고 윤태식 대표가 생전에 사위에게 부지를 넘기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용당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나. 법정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간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은 남자.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회사와 거래하던 납품업체 대표.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이 술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이한테 다 넘길 거다라고요.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판사가 물었습니다. 직접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준혁 시부는 피고석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판이 이미 끝났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겠구나. 변호사가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론 기회가 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세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증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고 윤태식 대표의 생전 영상 기록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은이 이름으로 법인 설립해라. 도현이는 믿지 마라. 그 말이 법정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순간 증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음성 파일. 나는 그 집에 넘길 생각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판사가 증인을 노려봤습니다. 증인, 방금 재생된 영상과 음성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증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술을 마셔서 직접 들었다고 방금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증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의 부탁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그 한마디. 박준혁 씨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시부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위증입니까? 판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박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증인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증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엄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영상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대비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북한 쪽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 장세훈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오늘 위증 자백으로 결정적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박준혁, 위증 교사 혐의 수사 확대.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현은 이미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설계자에게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판은 더 크고 더 거칠게 흔들릴 거라는 걸. 박준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곧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70대의 그가 수갑을 차는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제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웃던 사람이었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를 밀어내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뉴스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준혁을 보면서 저는 기쁨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박준혁, 위증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속보 자막이 반복해서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박준혁 씨, 위증 교사 인정하십니까?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깊었습니다. 위증 교사뿐 아니라 과거 조선소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곳, 차명 계좌 12개, 해외 부동산 투자.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라는 간판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체면이 결국 숫자에 묻히는구나. 검찰 발표 날 뉴스 헤드라인은 하루 종일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 개발 로비 의혹, 박준혁 구속. 일가 비리 전모 드러나. 사위 박도현 사건과 연결고리 확인.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쏟아지던 댓글이 이제는 그를 향했습니다. 끝까지 악질이네. 며느리 내쫓더니 저꼴. 돈 앞에 자식도 없더니 결국. 저는 댓글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 북한 개발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박도현 측 법인이 부도 처리되면서 남아있던 계약 지분은 법원 관리 하에 정리됐고 재법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강우 씨가 서류를 정리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완전한 단독 개발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지켰어요.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북항은 완전히 제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쟁사였던 동해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회사는 과거 박도현과 손을 잡으려다 마지막에 빠져나온 곳이었습니다. 이강우 씨가 말했습니다. 인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인수합시다. 그날 이후 북한 개발은 속도를 냈습니다. 착공식 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계자, 기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현수막이 펄럭였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개인의 복수를 위한 땅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될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 바다는 뒤집히지 않는다. 저는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북한 개발 수익의 일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장학금으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선재단 설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름은 태식재단.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한편 뉴스 화면에서는 다른 장면이 비쳤습니다. 박준혁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박도현은 이미 구속 상태였고 두 사람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갔고 반지하 생활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몰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북한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출소했다는 말이 아직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겠니?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 있었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본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출소한 그가 다시 제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눌러 쓴 채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북항 착공 2단계 현장을 점검하러 갔던 날이었죠. 진흙이 질척였고 굴삭기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흰 헬멧을 쓰고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색 안전모에 번호표가 붙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을 때 비에 젖은 얼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현. 출소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아는 분이십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러 현장 안이 아닌 바깥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설 현장 소음이 멀어지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여기 일용직으로 나온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데도 안 받아주더라.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과자, 탈세범 낙인 찍히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낙인을 당신은 내게도 찍었었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몰랐다. 아버지 일이 그렇게 클 줄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도.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송하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다. 난 그냥 이용당했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 줘라. 그가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계단으로 밀어내던 그 사람 맞습니까? 빈털털이랑 살 이유 없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나는 이미 죽었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장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봐도 극적인 그림이었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야?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린 그날 끝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당신은 저를 짐덩어리라고 했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끝났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놓아주는구나. 그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고맙다. 나를 끝까지 망하게 안 해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시간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은 계속하게 해줄 수 있나? 그 질문에는 아직 남아있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를 쫓아내는 건 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는 무슨 뜻인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항, 새로운 시작. 그 아래 제 얼굴이 크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 아래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몰락과 시작이 한 장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단 설립 서류와 북항 3단계 계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고맙다. 발신자 박도현.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지, 그 답은 이제부터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제 인생이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항의 마지막 크레인이 철수하던 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유리로 된 랜드마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1층에는 태식 창업 지원센터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개관식 날 청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 아이디어 노트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도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시작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조금 실감났습니다. 같은 시각 뉴스에서는 다른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준혁 전 대표 실형 확정.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형량을 들었습니다. 수백억 횡령과 위증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했던 시가 가족은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또 한 번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도현은 가석방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방 공사 현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결과를 만들었을 뿐이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대는 장세훈 변호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제 편에 서 있었던 사람. 제가 무너질까봐 가장 조용히 버텨준 사람.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말고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습니다. 북항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뒤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모욕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도현도, 박준혁도.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 선택의 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북항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유리 건물에 불이 켜지고 청년들이 회의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복수보다 더 큰 게 남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존엄, 그리고 자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린 그날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날이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항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계단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